자, 교재 페이지 340페이지와 341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챕터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특례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거 그대로 소득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시고 그 금액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는 종합소득 공제를 진행하시고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런 식의 순차적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 별도의 규정이 하나씩 들어가요. 무슨 부분? 너가 소득금액 계산했는데 그게 부정한 행위를 했던 거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무엇하겠다? 인정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대부분 들어오는 게 특수관계자들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항상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볼 수도 있더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손해봤다라고 하는 결손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 요건의 요건이 무엇되져야? 충족이 되져야 되세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당행위라는 건 당신이 소득금액 계산했던 부분이 당신들은 합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세법의 요건을 따져보니 그 행위는 합당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무엇하겠다? 계산을 해서 그 부분 소득금액 계산한 부분에서 무엇한다? 빼라. 이 얘기 여러분 부인은 사실상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죄자를 잡았을 때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표현이고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세법에서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다, 인정되는 것이다. 부인하다,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이 부당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소득 뭐 있어요, 여러분? 이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우리 근로, 그리고 연금. 자, 이런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부당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거주자와 누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인이면 일단 이런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해당 거주자의 측근들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 자녀.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왜 부가가치세 쪽 배우실 때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간주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용역의 제공은 간주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간주가 있었죠. 근데 그 의제로 보는 공급위에 들어가서 봤더니 특수 관계자한테 무상이나 저리로 부동산을 제공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만 했던 그 특수 관계자들 여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의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래 요건을 보니 당신이 소득이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세금을 무엇할 부당하게 적게 낼 감소될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한다라면 부당행위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탈세했다는 얘기밖에 더 될까요? 또는 세금을 포탈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행위예요. 그래서 1, 2, 3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면 부당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계산했던 거 부인하겠다. 자, 그럼 부당거래 유형에 가서 보니 누가 있더라? 우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우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아니 여러분 시가보다 높은 가격 회사는 사업할 때 여러분 더 싸게 사고 싶어 해요? 비싸게 사고 싶어 해요? 싸게 사고 싶어 하죠. 회사 돈이 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더 비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시가보다. 그러니까 회사 돈이 더 많이 나갔죠. 손해거든요. 그런 경우 또는 내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있었다. 그럼 판다라면 더 비싸게 팔아야 회사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가보다 무엇하였다? 낮은 금액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사는 건 비싸게 사고
파는 건 싸게 팔았다는 얘기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배부하거나 제공하였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산이나 또는 용역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주택을 제공했대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엔 단서가 붙습니다. 무슨 부분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니 이 부분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계존비속, 여러분 직계존비속이면 그 소득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인 거예요. 그러면 존속은 부모님이고 비속은 자녀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요.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당행위가 맞다. 그러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이 부분은 부당행위 계산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사왔다? 아니, 여러분 회사는 돈을 벌려고 사업자 등록을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산을 왜 사요, 여러분? 문제가 되겠죠. 법인들은 그래서 감사받는 부분은 이것도 다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고요. 그와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3번 이외에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손 쓴 게 있더라 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은 부당행위의 거래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당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금 계산 다 다시 해요, 여러분. 네, 세금 계산 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공동사업 하시는 분들이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허위 공동사업 등록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소득에 대한 부분을 분배했던 걸 무엇한다? 합산과세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자,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에 2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여도 수익 금액을 합산하여 기장 의무를 판단하시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장은 하나인데 지금 그 사업장 하나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여러 사람이다. 구성원이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소득 분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배된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 합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판단을 하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간편정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에 들어가는지 성실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직전년도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기장 의무로 판단해달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 사업장 또는 다른 공동사업장과는 별개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가 있으면 우리가 소득이 확정이 되면 나누는 건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이 장부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은 일단 다시 합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거로 소득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실 때 공동사업자는 소득 분배 비율도 세무서에 신고한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너네 출자 지분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 분배 비율과 출자 지분이 똑같지는 않아요.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면 그냥 출자 지분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를 하셔라. 됐을까요? 자, 그리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었다. 자,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열심히 벌었던 수익이 있습니다. 자,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냈더니 음수의 금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손익계산서 형태의 용어로 제가 바꿔드린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게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게 소득세법에 오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당신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벌기 위해서 쓴 필요 경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무엇했더니 뺐더니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음수가 나왔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당기 순손실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세법에서는 무슨 부분을 부르겠다. 아, 나 손해 났어. 결손이 발생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손금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고 결손금이고요. 그래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우리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우리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공동사업자 각각 소득 금액에 다른 소득 금액과 무엇하셔라? 통산하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결손금 얘기를 했는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 2월 결손금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2월 결손금은 또 무슨 얘기냐? 제가 결손이 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손이 나면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다? 우리는 소득을 징수하는 방법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게 있고 분리과세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분류과세 되는 게 있다. 그럼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6개의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었죠, 여러분. 이 소득들은 무엇 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하기를 해서 신고를 하겠다. 합산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건 나 결손이 생겼네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결손은 제가 왜 회계 용어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공동사업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사업소득자 얘기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사람. 그래서 사업소득자 얘기거든요. 그럼 사업소득에서 나 결손이 났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결손금이 발생을 하면 저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엇 할까요? 정리시킬 수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금년도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자 소득도 없고 배당 소득도 없고 근로도 없고 연금도 없고 기타도 없대요. 그럼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 그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무엇하였다? 우리 2월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가 2월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생긴 건 결손금. 나 금년도에 총수익금이랑 필요경비 비교해봤더니 필요경비 더 크네. 그래서 우리 손해났어. 그럼 금년도 건 결손금이라고 부르고 과거에서 넘겨받은 게 있었다. 결손을.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의 용어는 구분을 좀 해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이월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월 결손금 공제를 하시고 소득금액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무엇하시라 분배돼서 공동사업자 각각의 다른 소득금액과 무엇해라 통산해라. 왜냐면 공동사업자이면 A는 사업소득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지금 같이 사업하고 있는 B는 근로소득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근로소득과 무엇 할 수 있을까요? 합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근로소득은 양수이고 사업소득은 음수란 얘기거든요. 그럼 음수와 양수가 만나면 잔액이 남는 것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게 합산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 근로소득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무리 나랑 같이 사업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더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글씨가 그런 의미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갖고 있는 게 공동사업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동사업에 대한 우리 소득이 확정이 되면 소득의 분배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소득 금액까지는 하나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회사 등록을 여러 개로 일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코드 하나에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에 공동사업자로 표시하고 소득금액까지는 무엇한다 또는 재무제표까지는 모두 다 하나로 봅니다. 그거를 일거주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해라. 자, 그러면 1단계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을 가지고 우리 무엇해라? 당신들이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소득 분배 신고란 게 있으면 그 소득 분배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하고 그게 없다라면 지분율 갖고 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 B는 얼마라고 나오겠죠. 소위 말해서 제가 이
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는 A하고 B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A와 B는 현재 60대 40의 소득 분배를 신고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하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로 신고하고요? 6천만 원으로 신고할 거고요. 그리고 B는 소득 금액 얼마로 신고한다? 4천만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분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결정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무슨 부분? 사업소득은 타소득과 무엇한다? 합산한다. 우리는 이놈의 종합과세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과세가 있어요. 그러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어디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분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결정을 내드렸고 B는 4천만 원이라고 결정을 내드린 거죠. 그랬더니 A는 지금 현재 다른 소득이 있더래요. 그래서 타소득이 있다. 그래서 타소득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도 계산을 했겠죠. 다만 오해하지 말 건 이거 있어요, 여러분. 타소득 있는데 근로소득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내가 직장 소속으로 되는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벌써 확정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근로소득 금액을 가지고 오니 지금 그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6천에 3천을 더해서 이 사람은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가 된다? 우리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부분. 아, 근데 B는 타소득이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천만 원이 그대로 뭐가 된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게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요. 종합소득이란 메뉴가 따로 있어요.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 또 업무하러 가셨더니 종합소득 메뉴가 안 보인대요. 그럼 법인은 법인조정이라는 메뉴가 열리고요. 개인은 개인조정이라는 메뉴가 열려요, 여러분. 이 안에 가면 뭐가 있다? 이걸 신고하는 서식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 분배를 다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글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게 단계라는 부분. 그럼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 분배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무슨 얘기가 등장하더라?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등장하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합산이라는 건 우리 지금 무슨 부분? 아니 다른 소득과 관련돼서 나오는 종합과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산은 공동사업자였다라면 우리는 소득 분배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근데 그 나눈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으로 인정이 돼서. 근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1인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제출한 신고서,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면 제가 그래서 아마 앞에 사업소득 얘기나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우리 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한간에 떠드는 소문 중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면 세무조사 나와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때문에 자꾸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에요. 근데 진짜로 나는 동생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둘 다 출근하고 있고요. 우리 실제 가족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하죠. 가족 사업 하시는 분들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 많거든요. 자꾸 직원들한테 홀대하거나 뭐 심지어는 안 좋은 말로 학대 수준까지 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정에서 끝낼 일을 집에 끌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외국에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요. 가족 회사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네. 가족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사업 시작할 땐 인건비 줄이는 게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는 목적 부분에 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을 사실상 같이 도와서 마음이 맞는다라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쓰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라고 무엇이 되면 확인이 되면 우린 무엇 하겠다? 공동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주된 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 보겠다. 제가 아까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주된 사람인지
B가 주된 사람인지 찾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소득 분배 비율이 높은 사람을 대부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서 무엇해라? 합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A하고 B하고요. 제가 벌어들인 소득이 1억이어서 이 사람한테는 6, 이 사람한테 4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게 부당행위가 되면 뭐가 된다? A에 1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주된 공동사업자 외에 B가 특수관계인이었다라면 그 사람도요. 연대 납세 의무는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 대한 소득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뭘 져야 된다? 연대 납세 의무는 집니다. 네, 연대 납세 의무는 지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주된자를 판정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손익 분배 비율이 무엇한 사람? 큰 공동사업자. 자, 그리고 공동사업 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6대 4니까 누가 봐도 얘가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A와 B가 5대 5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큰 사람이 없죠. 그럼 그 다음 뭐로 가요?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그럼 제가 A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우리 6천에 뭐가 됐어요? 3천을 더해서 9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B는 합산할 종합소득 금액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누가 더 많아요? B가 있는 거네, A가 더 많은 거네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직정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그러니까 1번도 해당이 안 되고 2번으로도 충족 요건 못 찾아요. 그럼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직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그러면 A나 B의 전년도 소득 금액 신고했던 거 보시면 되겠죠. 그거로 결정해라. 그리고 3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한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동사업자여도 신고를 따로따로 가긴 하지만 서류를 주관적으로 작업한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1, 2번으로 거의 다 끝나지긴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손금하고 이월결손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결손금은요, 모든 소득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은,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있는 두 개의 소득은 세법에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이에요. 그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결손금이 있다고 보겠다.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나 그리고 근로, 그리고 연금, 기타는 사실상 결손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너가 벌은 것보다 쓴 돈이 더 많아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대출 상태다? 그건 내 사정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요. 그리고 결손이 발생하면 금년도 해결을 못하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월결손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월결손금은 양도소득도 인정이 되느냐? 아니요. 네,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만 이월하여 우리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났을 때는 양도차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결손이 나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 결손 났구나.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를 했다.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또는 주택을 양도했다. 근데 내가 주택을 잘못 사서 오히려 은행에 냈던 이자부터 시작해서 더 손해를 봤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이 경우에는 양도 차손 상태 여러분. 그럼 낼 세금이 없어요. 신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결손입니다. 자,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자, 일단 결손금은 두 소득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 건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부분은 다 어디에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 종합과세 소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6개 소득만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럼 우리 결손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내가 사업에서 벌어들였던 총 수익 금액이 있었다. 근데 그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나니 나는 무엇이다? 손해가 발생했다. 결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생긴 거잖아요. 사업소득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자소득부터 배웠고요. 자, 그리고 배당소득을 배웠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을 배웠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연금소득을 배웠고 그리고 기타소득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사업소득에서.
자, 여기서 결손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6개 소득은 종합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났는데 내가 근로소득에서 이익 난 게 있으면 좀 이따 근로소득 금액이 있다라면 무엇해라? 더하기를 해라. 통산을 해라. 다른 소득에서 정리를 시켜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이 발생된 소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있는지 근로소득 있는지 확인해.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있어? 그럼 그거랑 먼저 정리해. 근데 저 사업소득에서 이 결손이 난 게 지금 현재 500입니다. 500.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근로소득도 있고요. 근로소득도 있고 근데 그 근로소득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근로소득은 지금 현재 150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현재 얼마가 있는지 봤더니 100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순서라겠잖아요. 그럼 결손금 마이너스 500을 무엇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리시킬 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세금을 안 내고 얘는 전부 다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합산과세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0과 플러스 150과 100이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전히 마이너스면 낼 세금이 없고 그리고 플러스로 돌아서면 낼 세금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사건만 놓고 본다라고 하시면 일단 근로소득 150과 무엇해라? 정리해라. 그러면 150을 정리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게 마이너스 500이거든요. 여러분 요건이 충족이 돼요? 충족이 안 되죠, 여러분. 150과 마이너스 500이 만나면 여전히 마이너스 얼마가 남는다? 350이 남죠.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연금소득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기타 소득이 있대요. 얼마요? 100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을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50에서 우리 누구를 빼달라? 100을 뺍니다. 그러면 저는 결손금은 얼마가 남는다? 250만 남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소득은 없거든요. 그럼 이자 소득 없으니까 우리 뺄 수 있는 거 없고요. 배당 소득 없으니까 뺄 수 있는 거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 마이너스 250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에는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 소득세는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250은 다음 연도로 무엇할 수 있다?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 이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 저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로소득이 700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150을 썼었잖아요. 이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요? 700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와 500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500과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근로소득이 얼마로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근로소득은 70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뀐다? 200이에요. 그럼 요 200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된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신고는 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소득인 사업소득 하나만 있으면 이런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우리는 이 정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종합과세 부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유의사항이 있어요. 무슨 부분? 여러분, 사업소득은요, 두 개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우리 부동산 임대이냐 아니냐.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다른 소득과 무엇할 수 있다? 타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또는 합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는 사업소득이 맞지만 이 부분은 다른 소득, 타 소득과 무엇할 수 없다? 우리 통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산 불허입니다. 아,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결손 나면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이 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빚 얻어서 건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건물을 가서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실이 많은 거죠. 이런 공실이 많다는 건 지금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세입자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손해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임대는 마이너스 상태가 생기기도 해요. 아, 그러면 사업소득이니까 다른 소득이랑 이렇게 합산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부동산 임대는 불로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뭐가 있으면 결손금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2월 해라. 그리고 너 내년에 그 공실이 채워지면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잖아. 그 임대소득에서 정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년도에 발생된 결손금도 2월 된 결손금도 무엇할 수 없다? 통산할 수 없다. 무조건 자기 거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자기 거만. 그리고 제가 자기 거라는 건 부동산 임대소득이지만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거 순서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노란 글씨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합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상태로 그대로 이월해라.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는 상가 임대도 있고 주택 임대도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근데 주거용 건물 임대 부분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랑 무엇할 수 있다? 통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또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결손공제는 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2월 결손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2월 결손금은 무슨 뭐 전년도에서 넘겨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내소득, 이러면 결손금 인정하는 게 사업소득이었잖아요. 그럼 금년도에 발생된 사업소득이 양수이다. 그러면 양수인 거와 2월 된 결손금이랑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손금이 있었을 때는 어디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돌려서 순서를 정리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 아니 2월 결손금은 우리 어느 부분? 아니 사업소득이라는 부분이 이익이 났을 거니까 이 사업소득 부분부터 무엇이 된다? 순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부터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로소득부터가 1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이 1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먼저 정리하고 그런데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럼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연금소득, 그 다음 기타소득, 그 다음 이자소득, 그 다음 배당소득 순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여기서 또 얘기하겠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해라.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는 무엇 할 수 없다? 우리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2020년도에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손금. 그래서 그게 100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2021년도에 무엇 되었다? 그대로 2월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2월 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자? 2월 결손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금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도 또 결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낸 거 여러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을 뺐는데 음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손금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받은 결손금도 있고 금년도에 발생된 결손금도 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2월 된 거 100이 있고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된 게 50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이죠. 앞에선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이랑 정리하라고 했어요. 2월 결손금이 발생하면 2월에서 또 그해의 결손금이랑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이다? 우리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된 결손금이 있다라면 우리 누구부터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소득공제하고요. 그리고 2월 결손금을 정리합니다. 이해됐을까요? 대부분들 2월 결손금 먼저 정리한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열거주의 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뭔지를 따져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2월 결손금하고 결손금이 같이 있으면 2월 된 걸 무조건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은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과 정리를 하고 그리고도 소득 금액이 남는다라면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순서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먼저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년도 법이 바뀌면서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매우 길어졌어요, 여러분. 자, 2020년도부터 발생한 건 몇 년 이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소득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길어졌죠.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이전 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몇 년이다? 10년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년도에 발생된 결손금이 10년 동안 2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19년도에 발생했으니까 2020, 2021년도, 2022년도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근데 금년도 세법이 바뀌면서 15년으로 연장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류 보관 몇 년 해야 될까요? 우리 법정 서류 보관 5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5년 내 2월 결손금 정리 못했어요. 그럼 6년 차에도 공제받고 7년 차에도 공제받았다. 그럼 서류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폐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제를 중간에 다 못 받으면 최대 15년이니까 서류 기간이 최소 몇 년이요? 우리가 15년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최대 17년이 넘어갑니다. 서류 보관 기간이. 이 최대 기간 다 채웠다라고 하면. 그래서 서류 보관 기간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년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짜리가 10년이 되고 10년짜리가 이제 15년으로 변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 연도 표시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은 19년도 12월 31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1월 1일자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의미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누구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2월 결손금 공제 얘기까지는 얘기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월 결손금 공제 배제랑 결손금 소급 공제가 있어요. 자, 2월 결손금 공제 배제라는 건 그러면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우리 15년에 걸쳐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자, 우리가 소득을 신고할 때 추계신고라는 게 있어요. 추계신고라는 건 어림짐작하여 이만큼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 그럼 이 추계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장부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장부가 소실돼서 신고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계는 정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계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가가 나한테 결정을 했거나 또는 경정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받을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 추계 신고를 얘기할 때 장부가 없거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 장부가 왜 없는데? 우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서 그 장부가 소실됐어요. 멸실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라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더라. 그 경우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재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화재가 발생해서 장부가 소실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자, 2월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중소가 될 수도 있고 중견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건 내가 결손이 발생하면 금년도에 다른 소득과 공제를 못했다. 그러면 공제 못 받은 건 무엇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2월 하는 게 원래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2월에서 공제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면 당신 전년도에 신고했던 소위 말해서 결손금이 발생된 게 2021년도이고요. 2021년도 결손이 났다. 근데 금년도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럼 저는 2022년도로 넘겨서 우리 점차적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요. 2021년도에는 결손이 났지만 2020년도에 대한 소득은 사실상 이익 상태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익이 났으면 저는 소득세 납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납부뿐이겠어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년도에 이익이 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중소기업이면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이랑 무엇더라? 비교해서 냈던 소득세를 돌려받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소득공제예요. 근데 이건 중소기업한테만 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안 해줘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빼래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은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에 대한 부분에 지금 소득공제를 하려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제가 그래서 2021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그 부분을 검토 안 하세요. 아, 그럼 19년도엔 이익이었거든요. 그럼 되는 거죠? 라고 하세요. 아니요. 2021년도에 결손이면 2020년도에 이익 난 경우에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는 결손이고 2019년대 이익이라는 거죠. 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소득세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납부도 했겠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그러면 우리 법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인 익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익년 5월 1일부터 언제예요? 5월 31일에 신고를 하겠죠, 여러분. 그 신고할 때 무엇해라? 나 전년도에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한 거 있거든요. 금년도 결손 난 거랑 정리해서 소득세를 덜 낼게요. 냈던 거 돌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공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중소기업만 허용.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어차피 소득세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추후에 세무 1급 하신 분들은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묶어내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이런 조항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